아주 먼 옛날 조선 남쪽 해안가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교역으로 번성한 송화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본래 낮은 벼슬아치의 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으나 몇 해 전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사르에는 어느 혹독한 겨울날 연하는 장터 입구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해지고 구멍 뚫린 누더기 저고리가 전부였고 쯧쯧. 젊은 것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저리 비켜라. 길 막지 말고.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연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허기와 추위로 장터 뒷골목.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며칠째 굶주렸지만 먹으렴. 연하의 간절한 속삭임은 기도가 되어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개의 눈동자에는 아주 희미한 생명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선행이 훗날 연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강지훈이라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이었으나 그는 학문을 놓지 않으며 낮에는 약재와 종이를 팔아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연하의 주저없는 나눔을 보고 말없이 품속에서 따끈한 군고구마 2개를 꺼냈습니다. 낭자, 이걸 받으시오. 추운 날씨에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닙니다. 서방님, 제가 어찌 감히 이런 귀한 것을. 연하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행에는 따로 값이 없는 법입니다. 부디 받으시오. 그 따뜻한 마음이 복을 부를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가난한 이를 내려다보는 오만함도 시혜를 베푸는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실된 마음만이 담겨 있었지요. 연하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장터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40줄의 거상, 박만덕이었습니다. 본래 관노 출신으로 온갖 비열한 술수와 협잡으로 장터의 상권을 틀어진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뚱뚱한 몸집, 손가락마다 낀 금가락지가 그의 탐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연하와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소로운 것들. 거지와 몰락한 선비의 만남이라. 볼만하구나. 내가 굶겨 죽이려던 개를 살려내. 내 재미를 망쳤으니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해주마. 그의 눈빛에는 남의 고통을 즐기는 비정한 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약자의 눈물은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화려한 상단의 가마가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가마 안에는 50살의 대행수 마님, 한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래 양반가 규수 출신으로 병약한 남편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거대 상단을 이끌고 있는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가마 창 너머로 연하가 개에게 죽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아라. 저 아이를. 저 천한 옷 속에 사람의 참된 품격이 숨어 있구나. 은영은 조용히 중얼거린 뒤 하녀를 불러 따뜻한 숭늉과 깨끗한 옷 한 벌을 연하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연하는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받았으나 옷은 그 자리에서 개의 몸에 덮어주고 자신은 여전히 허름한 옷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영은 말없이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흰개가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더러웠던 털은 눈부신 은빛으로 빛났고 눈빛은 총명하게 빛나 마치 늑대와 같아 사람들은 그 개를 을랑이라 불렀습니다. 연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을랑은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로 나가는 길목에 위험이 있으면 미리 지저 알렸고 연하가 넘어지려 하면 어깨를 내주듯 몸으로 받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연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행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한 입, 누군가 흘린 비녀 하나가 신기하게도 연하의 눈에만 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만덕이었습니다. 고작거지 계집 하나가 장터의 흐름을 바꾼단 말이냐. 내 소유물에 손을 댄 것들은 용서할 수 없지. 연하의 작은 행복이 만덕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자극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사악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겨울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들이 훗날 거대한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첫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만덕은 자신의 사랑채에서 하인들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늘 남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아주 재미없는 일이 벌어졌지. 내가 며칠 동안 굶겨 죽이려던 그 흰둥이 말이다. 하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거지 계집이 와서 죽을 처먹여 살려냈지 뭐냐. 감히 내 즐거움을 망쳐? 주인님, 그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만덕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이 장터의 질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것을 건드린 년놈들은 용서할 수 없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잔혹한 놀이를 망친 것에 대한 분노가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한편 상단의 하는형은 자신의 처소에서 연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 마님. 제가 전해드린 옷을 그 자리에서 벗어 개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 말입니다. 천한 옷 속에 귀한 사람이 숨어 있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구나. 그 아이를 도와야겠다. 마님, 하지만 박만덕 그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지. 그 아이를 지켜보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여느 때처럼 장터로 나왔습니다. 을랑은 어김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연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개가 정말 죽다 살아난 게 맞다지? 그 거지 처녀가 죽을 나눠주어서 살았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연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아침을 걸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서방님, 어찌 매번 이리 큰 신세를. 저는 괜찮습니다. 선행을 베푼 이에게는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부디 사양 말고 받으시오. 지훈의 따뜻한 마음에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만덕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몰락한 선비 놈이 거지 계집과 정을 통하는구나. 꼴 보기 싫군. 여봐라. 만덕은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저 거지 계집을 계속 감시해라. 내 재미를 망친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그날 저녁, 연하가 허름한 거처로 돌아왔을 때 만덕의 하인 둘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거지 계집. 우리 주인님께서 부르신다. 무슨 일로 저를... 묻지 말고 따라오너라. 하인들은 연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을랑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하인들은 몽둥이로 위협하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만덕의 사랑채로 끌려간 연하는 화려하지만 으스스한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평상의 비스듬히 기대어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일을 망쳤다지. 죄송합니다. 그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해. 하. 약한 자를 짓밟은 것이 이 세상의 이치거늘. 내 재미를 망친 값을 어떻게 치를 셈이냐. 바로 그때
밖에서 은랑의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덕이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을랑이 사랑채 아래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놈의 축생이 또. 여봐라. 저 개를 당장 때려잡아라. 하인들이 밖으로 나갔지만 을랑은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겨우 풀려난 연하는 만덕의 차가운 경고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장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덕이 상인들을 옥죄던 빈문서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어느 놈이 감히 내 문서를 훔쳐가? 찾아내.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내 놈들 목숨은 없다. 만덕은 노발대발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을랑이 나타나 장터에 큰 기둥 하나를 앞발로 툭툭 쳤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기둥 안쪽을 살펴보니 불에 그슬린 종이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바로 사라진 빈문서들의 죄였지요. 이상하구나. 이 불씨는 사람의 손으로 지핀 것이 아닌데 마치 하늘에서 내린 불 같다. 사람들은 빈문서가 사라진 것을 하늘에 뜬 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을랑이 자신에게 온 순간부터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다시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만덕의 눈빛에 더욱 사악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매수해 연하에게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요구하게 했습니다. 거지 개집. 오늘부터 자리세는 하루에 쌀 5대다. 못 내면 당장 장터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연비가 하루 종일 동량해도 쌀 한 줌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5대는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연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절망에 빠져 을랑과 함께 장터 뒤편 산자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막함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을랑아, 이제 어쩌면 좋으냐. 장터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피로에 지친 연하는 그 자리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자락의 큰 바위에서 금빛 샘물이 솟구쳐 올랐고 을랑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바위를 3번 두드려라. 이 물은 오직 너의 손으로만 그 힘을 발휘하리라. 잠에서 깬 연하는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을랑을 따라 꿈에서 본 바위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바위를 정확히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 아래쪽으로 맑은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하가 그 물을 마시자 온몸의 피로와 아픔이 사라지는 듯한 신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그 물을 떠서 장터에서 열병으로 앓고 있던 한 노파에게 권했습니다. 할머님, 이 물을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물입니다. 놀랍게도 물을 마신 노파의 열이 금세 내리고 얼굴빛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며칠 앓던 열이 말끔히 가셨구나. 아가씨, 정말 고맙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른 이들이 직접 떠 마신 물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직 연하가 떠준 물만이 신비한 치유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은영은 직접 샘터를 찾아와 그 효험을 확인하고는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아이야, 내가 이 샘을 지켜라. 내가 상단의 힘으로 너의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은영은 연하에게 장터 한쪽에 작은 노점을 낼 자리를 마련해주고 허름하지만 깨끗한 초가 한 채도 사주었습니다. 마나님,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갚을 것은 없다. 다만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이 샘물은 모든 이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거라. 복은 나누면 꺼지지 않는 법이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박만덕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저 계집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군. 만덕은 교활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가짜 환자들을 보내 연비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한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살려주시오. 이 물을 마셨는데도 하나도 낫지 않아.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연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을랑이 나타나 가짜 환자의 품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사내가 개를 발로 차려는 순간 품속에서 작은 약병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배탈을 일으키는 독약입니다. 이 자가 거짓 연기를 한 것이요. 결국 가짜 환자는 박만덕이 시킨 일이라고 실토했고 사람들의 분노는 만덕을 향했습니다. 계략이 실패하자 만덕은 더욱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하는 깡패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저 거지 계집을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강도주도로 보이게 처리해라. 그날 밤 연비가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어두운 길목에서 깡패들이 나타나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그리고 곱게 죽어줘야겠다. 연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하얀 번개처럼 을랑이 나타났습니다. 을랑은 맹수처럼 깡패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으아. 이게 무슨 개가 아니라 괴물이잖아. 도망쳐.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연하는 또다시 자신을 구해준 을랑을 끌어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이성을 잃은 만덕은 고을 아전까지 동원해 샘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샘은 본디 고을의 것이다.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 당장 내놓아라. 하지만 한은영이 상단의 장부를 근거로 강지훈이 백성들의 연명서명을 받아 올린 상소로 맞섰고 원님은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모두 막히자 만덕은 화공을 고용해 연하의 초가와 샘터에 불을 지르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을랑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미친 듯이 울부짖어 사람들을 깨웠고 불은 초기에 진압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새벽 만덕의 창고에서 저절로 불이 나 중요한 장부들이 모두 타버리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만덕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그거지 계집과 관련된 짓이겠지. 이제 정말로 끝이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며칠 후 샘터를 정비하던 중 땅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한은영 집안의 땅 문서와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야,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이다. 이 보물의 절반은 내 것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게다. 연하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어주며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덕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마지막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은밀히 맹독을 구해 연하가 사용하는 우물에 풀어 그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한밤중 만덕이 우물가에 다가갔을 때 또다시 을랑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만덕은 결국 독을 풀지 못하고 도망쳤고 그의 악행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살인 미수 혐의까지 받게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된 만덕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산적들을 고용해 장터를 습격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모든 것을 불태우고 특히 그거지 계집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날 밤 산적들이 장터로 내려왔지만 은랑의 울음소리로 위험을 감지한 장터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맞서 싸웠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만덕이 직접 칼을 들고 연하의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년. 여기서 끝을 내주마. 만덕이 칼을 높이 든 순간 을랑이 그의 다리를 물어뜯었고 뒤이어 달려온 강지훈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원님이 이끄는 관군이 도착하여 만덕과 산적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만덕은 먼 곳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장터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장터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강지훈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연하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낭자의 선한 마음이 저를 진정한 선비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오. 하는 형이 양어머니가 되어준 덕분에 두 사람의 혼례식은 장터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혼례 날 밤, 두 사람은 샘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을랑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나누면 샘처럼 솟아나는 법이라고. 한겨울, 죽 한 그릇을 나눈 작은 선행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모두에게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연하와 은당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닌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